대한민국 상위 0.1%만 드나든다는 골드팰리스 백화점. 그곳에 70대 여왕 한정희 회장 앞에 11살 소년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범인이 아니에요. 제가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이 아이는 한 번 본 숫자를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절박한 모습을 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좋다, 네가 한 말을 증명한다면 믿어주지. 120억 횡령 누명을 쓴 엄마. 모든 증거는 불태워졌지만 아이의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숫자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가 연습장 대신 주워다 준 영수증으로 수학을 배운 소년. 그 쓰레기가 엄마를 구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골드팰리스. 이름만 들어도 황금빛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떠오르는 곳이죠.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드나든다는 이 백화점의 1층 로비에는 언제나 장미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외제차들이 줄지어 현관에 멈춰서면 발레 파킹 요원들이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님들의 구두굽이 대리석 위에서 또각또각 경쾌한 소리를 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지하 4층으로 내려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하 주차장의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늘 한두 개씩 깜빡거렸고 천장의 환풍기는 웅웅거리며 매캐한 공기를 순환시켰죠. 배기가스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시멘트 바닥에는 기름때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8년째 주차 요원으로 일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애, 나이는 39이었죠. 영애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어요. 영애는 오늘도 낡은 형광 조끼를 걸치고 주차장 입구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주황색 신호봉이 들려 있었죠. B-17 구역으로 직진하세요. 후진 천천히요. 네, 그렇게요. 하루에 수백 번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갈라져 갔어요. 점심시간은 고작 30분 뿐이었습니다. 영애는 주차장 구석 계단에 쪼그려 앉아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죠. 밥알이 목에 걸릴 때면 생수 대신 수돗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래야 1,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면 영애의 무릎은 어김없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 바닥 위에 서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장갑을 벗으면 손가락 마디마다 검은 기름때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한숨을 삼켰죠. 하지만 영애에게는 그 어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11살 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아이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이에게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한 번 본 숫자를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수열도, 긴 전화번호도, 영수증에 빼곡히 적힌 가격표도 통째로 머릿속에 새겨버렸죠. 하지만 그 대가로 민준이는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친구도 없었고 학교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쟤는 왜 맨날 혼자 숫자만 중얼거려? 엄마가 주차장에서 일한대. 불쌍하다. 아이들의 속삭임은 민준이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대꾸하지 않았죠. 대신 그는 책상 위에 연필로 숫자를 끄적거렸어요. 2, 3, 5, 7, 11, 13으로 이어지는 소수의 나열이었습니다. 그 숫자들 속에서만 민준이는 평화를 느꼈죠. 저녁 9시가 되면 영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언제나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작은 원룸의 불빛 아래 두 모자의 하루가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민준이는 대답 대신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기름때가 스며든 손톱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영애에게는 작은 습관이 있었어요. 퇴근길 주차장 바닥에 버려진 영수증들을 몰래 챙기는 것이었죠. VIP 고객들이 무심코 버린 식당 영수증도 있었고 재무이사가 차 창문 밖으로 던진 주차 기록지도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찢긴 종이들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였지만 영애에게는 보물이었어요. 민준아, 오늘도 연습장 가져왔어. 영애는 구겨진 영수증들을 펴서 민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뒷면이 깨끗한 종이였죠. 민준이는 거기에 숫자를 적었어요. 연습장을 살 돈이 없었기에 그 영수증 뒷면이 민준이의 유일한 수학 노트였습니다. 엄마, 이 숫자 봐. 3.14159이야. 원주율이구나. 우리 민준이 천재네. 영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 속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민준이는 밤마다 영수증 뒷면을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고 피보나치 수열을 나열하고 오일러 공식을 풀어냈죠.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민준이는 혼자 터득했어요. 영수증 앞면에 적힌 숫자들도 민준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메뉴 가격, 결제 시간, 카드 승인 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 숫자들 사이에서 민준이는 묘한 규칙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훗날 엄마를 구할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요. 두 모자의 삶은 가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살았고 낡은 이불을 덮었고 금간 밥그릇으로 밥을 먹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영애는 매일 밤 민준이 옆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민준이는 대답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쥐었죠.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으로 영애에게는 충분했어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위층에서는 검은 야망이 숫자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아래 지하에서는 한 여인이 묵묵히 매연을 마시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두 세계는 곧 충돌할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영애와 민준이의 밤은 영수증 뒷면의 숫자처럼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쓰레기라 불린 종이 위에서 피어난 숫자의 꽃이었죠. 그것은 두 모자만이 아는 비밀의 정원이었어요. 평화롭던 골드 팰리스 백화점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로비의 샹들리에는 평소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백화점 비자금 계좌에서 무려 120억 원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20억이라는 금액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돈이었죠. 백화점 전체 직원의 1년치 월급을 합쳐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복도에서는 임원들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감사팀이 긴급 소집되었죠.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경찰은 서버실의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은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그 시간에 비자금 계좌에 접속한 사원증의 주인은 다름 아닌
주차 요원 박영희였습니다. 서버실 출입 기록에도 영애의 사원 번호가 찍혀 있었죠.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어요. 영애는 그날도 평소처럼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형사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죠.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어요. 박영애 씨, 120억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영애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횡령이라니, 120억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영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죠. 하지만 형사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들은 영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거친 손목을 파고들었죠.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영애의 통장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5천만 원이 발견된 것입니다. 입금된 날짜는 범행이 일어나기 불과 이틀 전이었죠. 경찰은 이것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성금이라고 판단했어요. 영애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자신도 모른다고,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뉴스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골드팰리스 백화점 주차 요원 120억 횡령 혐의로 구속. 이중생활의 실체. 낮에는 주차 요원, 밤에는 해커. 두 얼굴의 횡령범. 아들까지 속였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뒤덮었죠. 사람들은 영애를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주차 요원이 120억을 횡령할 생각을 했느냐며, 그 배짱이 대단하다며 조롱했습니다. 영애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도 없이 기사에 실렸죠. 민준이는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어요. 야, 이거 봐. 골드팰리스 횡령범이래. 이 아줌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잠깐, 이거 민준이 엄마 아니야?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준이는 책상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야, 민준아. 너희 엄마 도둑이래. 한 아이가 다가와 민준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120억이면 대박이다. 너희 집 부자 되겠네.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그의 손이 책상 밑에서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돋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어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불을 켜도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민준아,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아침에 엄마가 싸둔 김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김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며칠 후 민준이는 면회를 갔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영애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애는 철창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엄마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믿어줘. 엄마를 믿어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나는 알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죠. 그 짧은 대답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애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이 작은 아이뿐이었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서버실에 들어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 시간이면 엄마는 늘 민준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거친 손으로 민준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곤히 잠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누군가 엄마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죠.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방 한구석에 쌓아둔 영수증 더미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주워다 준 수백 장의 종이들이었어요. 구겨지고 찢기고 얼룩진 종이들이었죠. 민준이는 그 영수증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메뉴 가격, 결제 시간, 할인 코드, 카드 승인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민준이는 연필을 쥐고 영수증 뒷면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결백을 증명할 열쇠가 이 숫자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밤은 깊어갔고 민준이의 연필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가 구속된 후 민준이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군거렸고 선생님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민준이는 그 어떤 시선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아이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죠. 민준이는 매일 저녁 골드팰리스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8년 동안 일했던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주차장 구석, 계단 밑 어두운 공간에 자리를 잡았죠. 그곳은 엄마가 점심시간마다 김밥을 먹던 자리였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민준이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수년간 주워다 준 수백 장의 종이들이었죠. 민준이는 영수증들을 바닥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분류하고 가게별로 나누고 금액대별로 정렬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입술은 알 수 없는 숫자들을 중얼거렸죠. 7,500원, 12,000원, 8,300원. 할인 코드 A-7, B-12, C-3.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애 좀 봐. 범죄자 엄마도 내가 충격을 받아서 저러나 봐. 불쌍하긴 하다. 근데 저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매일 와서 쓰레기 종이 펼쳐놓고 혼잣말하고 있으니. 직원들은 혀를 끌끌 차며 민준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이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모두가 민준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죠. 민준이는 지금 세상 누구도 풀지 못한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앞면에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기묘한 규칙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민준이가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재무이사 최도엽이 자주 가는 식당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메뉴 가격의 끝자리가 이상하게 규칙적이었죠. 7,500원, 12,700원, 8,300원, 15,900원. 끝자리만 보면 5, 7, 3, 9였어요. 두 번째는 최 이사가 주차요금 정상기에 수동으로 입력한 할인 코드였습니다. A-7, B-12, C-3, D-9라는 코드가 반복되고 있었죠. 민준이는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보았어요. 식당 영수증 끝자리와 할인 코드 숫자를 대조해 보니 묘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결제된 영수증과 할인 코드의 숫자가 특정 규칙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아이는 더 많은 영수증을 분석했어요. 밤이 깊어지고 주차장의 형광등이 하나둘 꺼져도 민준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집에 가라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죠. 조금만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이 아이를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발견한 규칙들을 노트에 정리했죠. 민준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필심이 닳아 뭉툭해져도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도 아이는 계속 썼어요. 엄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숫자들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백화점으로 달려갔어요. 숙제도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오직 영수증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동자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드디어 민준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최도엽 이사가 특정 요일에만 같은 식당을 방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딱 2번이었죠. 그리고 그 날짜에 입력된 할인 코드의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날의 코드는 무작위였지만 이틀의 코드는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확신했죠. 이 두 요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민준이는 그 규칙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식당 영수증의 메뉴 가격과 할인 코드 숫자를 특정 공식에 대입해 보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두 숫자를 조합하면 6자리 숫자가 만들어졌고 그 숫자는 매번 달랐습니다. 마치 일회용 비밀번호처럼 말이에요. 민준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최도엽 이사는 영수증과 할인 코드를 이용해 암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가장 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쓰레기를 암호 전송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 버려진 영수증에서 비밀번호를 읽어낼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완벽한 은폐였어요. 하지만 최 이사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 본 숫자를 절대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죠. 11살짜리 아이가 대기업 임원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엄마처럼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죠.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죠. 유치장 철창 너머로 보았던 수척해진 얼굴, 부어오른 눈, 갈라진 입술. 엄마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믿어줘. 그 말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죠. 두려움보다 엄마를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설령 온 세상이 자신을 미친 아이 취급해도 상관없었죠. 엄마의 결백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11살 소년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매일 밤 주차장 구석에서 영수증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계산한다는 소문은 금세
백화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경비원들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 소문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재무이사 최도엽이었습니다. 최도엽은 골드팰리스 백화점의 실세였어요. 한정희 회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죠. 나이는 52,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은 언제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숫자를 다룰 때면 칼날처럼 정확했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뱀처럼 교활했어요. 누구도 그의 속내를 읽을 수 없었죠. 바로 그런 남자가 11살짜리 아이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평소처럼 주차장 구석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민준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 최도엽 이사가 서 있었죠.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낮췄어요. 손에는 고급 초콜릿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구나.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최 이사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마치 오랜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한 말투였죠. 그는 초콜릿 상자를 민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으면서 해. 삼촌이 사온 거야. 민준이는 초콜릿을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최 이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그 순간 민준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이사의 입은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경 너머의 눈은 전혀 웃지 않았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동자가 마치 뱀처럼 민준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눈이었어요.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민준아, 삼촌이 궁금한 게 있어. 최 이사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준 그 종이들 있잖아. 혹시 거기에 특별한 숫자 같은 게 적혀 있니? 민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그냥 영수증이에요. 뒷면에 수학 문제 풀려고요.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이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우리 민준이 수학 좋아하는구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떠나기 전 최 이사는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힘들면 언제든 삼촌한테 말해. 도와줄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민준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학교 앞에서, 집 근처 골목에서, 백화점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들이 민준이를 지켜보았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민준이와 눈이 마주치면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최 이사가 사람을 붙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는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어느 날은 민준이가 살던 원룸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죠. 민준이가 숨겨둔 영수증 뭉치도 누군가 뒤진 자국이 있었어요. 다행히 가장 중요한 영수증들은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기에 무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아이들은 민준이를 더 심하게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네 엄마 아직도 감옥이래. 근데 쟤는 왜 맨날 쓰레기 종이 들고 다녀? 진짜 이상해. 횡령한 돈 숨긴 데 찾는 거 아니야? 범죄자 새끼는 역시 범죄자네. 아이들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선생님들도 민준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담임 선생님은 민준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요즘 힘들지? 혹시 엄마가 숨겨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선생님마저 민준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죠.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소문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백화점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매일 영수증 뒤지는 거, 엄마가 횡령한 돈 숨긴 데 찾는 거래. 그럼 저 애도 공범인 거야? 어린 게 무섭네. 아니, 듣자 하니 엄마가 그 돈 위치를 암호로 적어뒀는데 저 애만 풀 수 있대. 사실무근의 소문이 진실처럼 퍼져나갔죠. 민준이는 엄마를 구하려다 오히려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났어요. 꼬마야, 이제 여기 오지 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경비원은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묵묵히 영수증을 가방에 쓸어 담았죠. 이제 엄마가 일하던 곳에도 발을 들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아이는 텅 빈 주차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는 여전히 수백 장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 속에 엄마를 구할 열쇠가 있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죠. 최도엽 이사가 아무리 압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민준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치장에서 울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었죠. 민준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쫓겨난 이후로도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집에서 분석하면 그만이었죠. 민준이는 매일 밤 방바닥에 영수증을 펼쳐놓고 숫자들과 씨름했어요. 수백 장의 종이들이 방 안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숫자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었죠. 민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굴리고 있었어요. 이미 수십 번은 들여다본 영수증들이었지만 뭔가 놓친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민준이의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최도엽 이사가 자주 가는 식당의 영수증 중에서 유독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메뉴 가격이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었던 것이죠. 스테이크가 47,300원, 파스타가 23,700원, 샐러드가 18,900원. 보통 식당이라면 47,000원이나 24,000원처럼 깔끔한 가격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들은 모두 끝자리가 복잡한 숫자로 되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가격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죠. 아이는 그 식당 영수증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입력된 주차 할인 코드를 옆에 나란히 적었죠. 두 숫자를 번갈아 바라보던 민준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메뉴 가격의 끝 세 자리와 할인 코드의 숫자를 특정 방식으로 조합하면 6자리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이어나갔죠. 3월 5일 화요일 조합 결과는 47만 3,127이었어요. 3월 8일 금요일 결과는
23만 7,849였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은 18만 9,563이었죠. 모든 숫자가 6자리였고 모든 숫자가 달랐어요. 민준이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일회용 비밀번호였어요. 가상화폐 거래소나 은행 앱에서 사용하는 OTP, 즉 일회용 인증번호와 똑같은 원리였죠. 최도엽 이사는 영수증과 할인 코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번호로 비자금 계좌에 접속해 돈을 빼돌린 것이었죠. 민준이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최 이사의 수법은 완벽했습니다. 영수증은 누구나 버리는 쓰레기였으니까요. 설령 누군가 그 종이를 주어도 거기서 비밀번호를 읽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에요. 게다가 주차요금 할인 코드는 재무이사가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심받을 일도 없었죠. 가장 흔한 쓰레기가 가장 완벽한 암호 전송 도구가 된 것입니다. 민준이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렇다면 120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이는 영수증에서 또 다른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특정 날짜의 영수증에는 메뉴 가격 외에도 이상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카드 승인번호 옆에 손으로 휘갈겨 쓴 숫자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모아서 나열하니 마치 주소 같은 형태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인터넷에서 가상화폐 지갑 주소의 형식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죠. 최도엽 이사는 영수증에 가상화폐 지갑 주소까지 숨겨두었던 것이에요. 120억 원은 그 지갑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죠. 민준이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최도엽 이사는 영수증을 암호판으로 할인 코드를 열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풀어 비자금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로 세탁한 것이죠. 엄마의 사원증은 누명을 씌우기 위해 도용된 것이 분명했어요. 통장에 입금된 5천만 원도 최 이사가 함정을 파기 위해 넣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된 것이었죠. 민준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가야 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 엄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민준이는 비를 뚫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옷이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경찰서에 도착한 민준이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골드팰리스 횡령 사건 담당 형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접수대의 경찰관은 흠뻑 젖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뭐야, 꼬마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진범을 알아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았다고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와 자신이 정리한 노트를 꺼냈죠. 경찰관은 한심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쓰레기 종이잖아.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암호가 숨어 있어요. 이 숫자들을 조합하면 비밀번호가 나와요.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경찰관은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 집에 가서 자. 어른들 일에 애가 끼어들면 못 써.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결국 형사 한 명이 나왔어요. 민준이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영수증의 가격 조작, 할인 코드와의 조합, 가상화폐 지갑 주소까지 전부 말했죠. 형사는 팔짱을 끼고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꼬마야, 내 엄마 걱정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건 증거가 아니라 망상이야. 망상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정신지체 아동이 무슨 암호 해독이야. 됐으니까 집에 가.
형사의 말에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지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민준이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었지 정신지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세상에서 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비를 맞으며 경찰서를 나왔어요. 세상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힘이 없으면 진실도 무시당한다는 것을 아이는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죠. 경찰서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민준이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종이들만이 엄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아이는 지쳐서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쿵 하는 소리에 민준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였죠.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민준이가 너무나 잘 아는 구두 소리였죠.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은퇴 안경이 번뜩였습니다. 최도엽 이사가 민준이의 방 앞에 서 있었죠. 그의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왔어요. 민준이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로는 벽밖에 없었습니다. 최 이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민준아, 삼촌이 왔어. 최 이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독이 묻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영수증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이런. 이 쓰레기 종이들이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최 이사가 손짓하자 검은 옷의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영수증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죠. 민준이는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거 건들지 마세요. 민준이가 달려들었지만 한 남자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죠. 민준이는 등을 부딪히며 신음을 흘렸어요. 최 이사는 남자들이 모은 영수증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공포로 커졌죠. 꼬마야, 내 엄마가 왜 감옥에 갔는지 알아? 최 이사가 나긋나긋하게 물었어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이사는 라이터 불꽃을 영수증에 가까이 가져갔죠. 내가 이 종이들을 연습장으로 썼기 때문이야. 그 말에 민준이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이사는 비열하게 웃었죠. 내 엄마는 매일 내 영수증을 주워갔어. 난 그걸 알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처음엔 귀찮았어. 하지만 곧 깨달았지. 이 여자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야. 민준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는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최 이사는 영애가 영수증을 줍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방치했던 것이죠. 나중에 누명을 씌울 완벽한 희생양으로 점 찍어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꼬마야. 최 이사가 라이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영수증을 연습장으로 달라고 졸랐겠지.
그래서 내 엄마가 쓰레기를 주운 거고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결국 내가 엄마를 감옥에 보낸 거야. 어때, 기분이? 민준이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최 이사가 라이터를 영수증에 갖다 댔어요. 종이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일렁이며 영수증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민준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아이는 남자의 소나기를 벗어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불타는 영수증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한 장이라도, 한 장만이라도 건져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불꽃에 닿았죠.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민준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팠지만 손을 뺄 수 없었죠. 엄마를 구할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랐어요. 영수증들은 하나둘째로 변해갔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수천 개의 숫자가 연기가 되어 사라졌죠. 민준이는 화상을 입은 손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최 이사는 마지막 영수증이 제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봐도 꼬마야. 이게 힘없는 자의 운명이야. 그는 쟤를 발로 밟아 뭉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넌 그냥 미친 애일 뿐이니까. 최 이사는 돌아서며 웃었어요. 잘 자라, 꼬마야. 엄마 꿈 꾸지 마.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바닥에는 검은 재만이 흩어져 있었죠. 민준이는 화상을 입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통증이 찌르듯 밀려왔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죠. 아이는 쓰러진 채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죠. 이제 엄마를 구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에요. 최 이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감옥에 보낸 거야. 그 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민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던 영수증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눈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이의 눈동자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숫자들을 읽고 있었죠. 민준이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금빛으로 떠올랐습니다. 47,300원, 23,700원, 18,900원. 할인 코드 A-7, B-12, C-3. 가상화폐 지갑 주소의 영문과 숫자들.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죠. 종이는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민준이의 뇌리에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화상을 입은 손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절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종이는 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준이의 머릿속에는 엄마를 구할 모든 증거가 금빛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죠. 이제 아이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은 욱신거렸고 온몸은 지쳐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어요. 아이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재로 변해버린 지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밤은 깊었고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민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엄마가 일하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2시, 백화점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지하 주차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원은 초소에서 졸고 있었죠. 민준이는 소리 없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8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계단 밑 어두운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그곳에 쪼그려 앉았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느껴졌어요.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곳에서 엄마는 매일 하루를 보냈죠. 새벽부터 밤까지 차들을 안내하고 욕설을 듣고 무릎이 붓도록 서 있었어요. 그리고 퇴근길에는 버려진 영수증을 몰래 주워 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이 살 돈을 아껴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민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세상은 그 영수증들을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하나하나 펴서 건네주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죠. 민준아, 오늘도 연습장 가져왔어. 그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어요. 민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아이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종이는 사라졌지만 엄마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선명해졌어요. 47,300원, 23,700원, 18,900원. 식당 영수증의 메뉴 가격이었습니다. A-7, B-12, C-3, D-9. 주차 할인 코드의 숫자들이었죠. 숫자들이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숫자가 거대한 별자리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최도엽 이사가 범행에 사용한 날짜와 시간이 보였죠. 조작된 서버 로그 기록에 모순점이 드러났어요. 120억이 숨겨진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가 완벽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불타는 영수증을 바라보던 그 짧은 순간 민준이의 눈은 모든 것을 사진처럼 찍어두었던 것이었죠. 민준이는 눈을 떴어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죠.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종이 증거는 사라졌지만 민준이의 뇌 속에 모든 증거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증명할 방법만 찾으면 되었죠. 민준이는 생각했어요. 경찰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11살짜리 아이의 말을 망상으로 치부했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최도엽 이사보다 더 높은 사람,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정희 회장. 골드팰리스 백화점의 창업주이자 최고 경영자였죠. 그녀는 70대의 노년이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백화점을 이끌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철의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냉철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유명했으며 부정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만약 한 회장에게 진실을 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정희 회장은 구름 위의 존재였죠. 일개 주차 요원의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서실을 통해야 했고 수많은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었죠. 민준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한 회장님은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하신다고 했었어요. 민준이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이 백화점을 떠날 때 차 앞을 가로막으면 어떨까요? 위험한 생각이었죠. 자칫하면 경호원에게 제압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엄마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화상을 입은 손을 깨끗이 씻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남은 건 머릿속의 숫자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금빛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죠. 아이는 펜을 들고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최도엽 이사의 범행 일자와 시간, 영수증 가격과 할인 코드의 조합 공식,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 추정치, 서버 로그 기록의 모순점과 엄마의 알리바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회장에게 보여주면 되었죠. 해가 떠올랐어요. 민준이는 정리한 종이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에는 가지 않았죠. 오늘 하루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성공하면 엄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죠. 민준이는 골드팰리스 백화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민준이는 VIP 전용 주차장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회장의 차가 나오는 시간은 보통 저녁 7시경이었죠. 민준이는 몇 시간이고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화상을 입은 손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8년 동안 이 주차장에서 버텨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곧 한 회장의 차가 나올 것이었어요.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죠. 유치장에서 울던 그 얼굴, 수척해진 그 볼, 갈라진 그 입술. 민준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어요. VIP 주차장 문이 열리고 검은색 대형 세단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한정희 회장의 차였죠. 민준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차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11살 소년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검은색 대형 세단이 천천히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달렸고 차 앞으로 몸을 던졌죠. 끼익하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차 보닛 위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죠. 차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경호원이 뛰어내렸어요. 이 녀석이. 경호원이 민준이의 팔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흰 머리칼의 노부인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정희 회장이었죠. 잠깐.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멈췄어요. 한 회장은 보닛 위에 엎드린 아이를 바라보았죠. 초라한 옷차림에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눈이었죠. 너 뭐 하는 짓이냐? 한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보닛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한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회장님, 저는 주차 요원 박영애의 아들입니다. 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박영애, 그 이름은 며칠 전 120억 횡령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여자였죠. 우리 엄마는 범인이 아닙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진짜 범인은 재무이사 최도엽입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경호원이 비웃으며 나섰죠. 회장님, 이의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손을 들어 경호원을 제지했어요. 한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70대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허리가 꼿꼿했죠. 그녀는 민준이 앞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증거라고 했느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종이 증거는 최 이사가 불태웠습니다. 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죠. 그럼 증거가 없다는 말 아니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본 숫자를 절대 잊지 못해요. 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민준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한 회장은 무언가를 보았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의 빛이었죠. 따라와라. 한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경호원이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 애를 데려가실 겁니까? 한 회장은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죠. 민준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회장의 뒤를 따랐어요. 꿈만 같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회장실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민준이는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탄할 여유는 없었어요. 한 회장이 회장실 한쪽 벽면의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죠. 여기에 내가 말한 증거를 보여봐라. 민준이는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이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죠. 아이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영수증의 메뉴 가격, 주차 할인 코드, 조합 공식, 결과로 나오는 일회용 비밀번호. 숫자들이 화이트보드를 빼곡히 채워나갔죠. 한 회장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적어 내려가는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명확한 규칙과 논리가 있었고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었죠. 한 회장은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것이 미친 아이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죠.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적었습니다. 34자리의 복잡한 영문과 숫자 조합이었어요. 아이는 마커를 내려놓고 한 회장을 바라보았죠. 이 주소로 120억이 이체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를 불렀어요. 금융범죄수사팀에 연락해서 이 주소를 추적해. 30분이 흘렀습니다.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만약 자신의 기억이 틀렸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자신의 뇌를 믿었죠. 엄마가 건네준 수백 장의 영수증, 그 위에 적힌 수천 개의 숫자를 민준이는 단 하나도 잊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회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흥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회장은 민준이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어요. 이 지갑에서 지난 3년간 총 127억 원이 세탁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민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27억이라면 120억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그 말은 최도엽 이사가 이번 건 외에도 과거에 더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었어요. 민준이가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회장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에 연락해. 최도엽을 즉시 체포하도록. 그리고 다른 버튼을 눌렀죠. 최 이사,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와.
민준이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1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엽 이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회장실 안에 민준이가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회장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게. 최 이사의 눈이 화이트보드를 훑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죠. 자신만이 알고 있던 암호 체계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 주소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최 이사는 민준이를 노려보았죠. 이 미친 애가. 최 이사가 민준이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최도엽 씨 127억 원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최 이사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이 공포로 질려 있었죠. 최 이사가 끌려나가면서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두고 봐, 이 꼬마야. 내 엄마는.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경찰이 그를 복도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죠.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그제야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죠. 한 회장이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엄마를 구했구나. 그 한마디에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전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11살 소녀는 마침내 해낸 것이었습니다. 최도엽 이사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었어요. 골드팰리스 재무이사 127억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 무고한 주차 요원에게 누명 씌워. 치밀한 범행 전모 드러나. 진범 밝혀낸 건 11살 아들. 서번트 증후군 소년의 기적.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최도엽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민준이가 제시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추적하자 127억 원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최 이사는 지난 3년간 영수증과 할인 코드를 이용해 암호를 생성하고 비자금을 빼돌려 가상화폐로 세탁해왔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미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도엽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는 횡령뿐 아니라 영예의 사원증을 도용하고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해 누명을 씌운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버실 로그 기록 조작, 증거 인멸 시도, 미성년자 협박까지 더해졌어요. 법원은 최도엽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죠. 그가 재판정을 빠져나갈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신만만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두 눈은 공허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때 뱀처럼 날카롭던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최도엽을 따르던 사람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범행을 도왔던 회계 담당자 2명이 공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민준이의 집에 침입해 영수증을 뒤진 검은 옷의 남자들도 붙잡혔죠. 백화점 내에서 최 이사의 편을 들며 영예를 모함했던 직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악의 뿌리는 하나하나 뽑혀나갔어요. 부정한 자들에게 마땅한 업보가 내려진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영예가 석방되는 날이 왔습니다. 구치소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얼굴의 여인이 걸어 나왔어요.
갇혀있던 한 달 동안 영애는 10kg이 빠졌죠.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민준아. 영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대답 대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두 모자는 구치소 앞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죠. 영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어요. 민준아, 손이 왜 이래? 영애가 민준이의 붕대 감긴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 이사가 영수증을 불태울 때 입은 화상 자국이었죠. 영애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가 영수증 안 주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 종이들이 엄마를 구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엄마를 구한 거라고요. 영애는 아들의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을 뿐이었죠. 며칠 후 영애와 민준이는 골드팰리스 백화점 회장실로 초대되었어요. 한정희 회장이 직접 두 모자를 맞이했습니다. 한 회장은 영애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죠. 70대의 노년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영애는 당황했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고개를 든 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우리 회사의 임원이 저지른 일로 당신이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죠.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보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한 회장은 서류 한 장을 영애에게 내밀었어요. 그것은 정규직 발령장이었습니다. 본사 재무팀 소속 정규직으로 발령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영애의 눈이 커졌죠. 8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매연을 마시며 일했던 그녀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과분한 것은 당신이 8년간 보여준 성실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회장은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회장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 용기가 진실을 밝혀냈단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민준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요. 한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마음이 가장 대단한 거란다. 한 회장은 일어서며 비서에게 눈짓했죠. 비서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수학 참고서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이제 영수증 뒷면에 풀지 않아도 된단다. 민준이는 선물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쓰레기를 주워오지 않아도 되었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어둡고 춥던 지하 주차장의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영애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화상 자국이 남은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영애는 그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죠. 민준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두 모자는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두 사람에게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직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 준 날이었습니다. 영애의 거친 손은 이제 더 이상 기름때로 얼룩지지 않을 것이에요. 민준이의 머릿속 금빛 숫자들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을 계산할 것입니다. 두 모자의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고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죠. 민준이의 머릿속에서 금빛으로 빛나던 숫자들, 그리고 엄마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11살이던 소녀는 어느새 19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독일 베를린 세계 수리과학 올림피아드 본선 무대였죠. 전 세계 107개국에서 모인 천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이었습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모든 수학도의 꿈이었어요. 시상식장은 수천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차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올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죠. 대한민국의 박민준 선수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시상대에 선 민준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묵직한 금속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시선은 메달이 아닌 객석 한쪽을 향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한 여인이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애, 민준이의 엄마였어요. 8년 전 거칠고 갈라졌던 손은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죠.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민준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서 금빛 숫자들이 반짝였습니다. 8년 전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영수증의 불꽃, 그 안에서 읽어낸 숫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의 첫 수학 선생님은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주워다 주시던 제 어머니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세상은 그 종이들을 쓰레기라 불렀습니다. 더럽고 구겨진 휴지 조각이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객석의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종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민준이의 이야기가 이어졌죠. 엄마는 연습장 살 돈을 아껴서 저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길에 버려진 영수증을 주워 오셨죠. 관중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영수증 뒷면에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피보나치 수열도 전부 그 종이 위에서 배웠어요.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죠. 8년 전 엄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저를 구한 것도 그 영수증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종이는 불의 타제가 되었죠. 하지만 숫자들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그 숫자들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 이 금메달은 제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가 메달을 들어 올렸죠.
이 메달은 8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매연을 마시며 저를 키워주신 엄마의 것입니다. 영애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준이의 마지막 말에 관중 전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준이는 엄마에게로 달려갔어요. 두 모자는 베를린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죠. 민준아, 엄마가 더 고마워. 영애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아들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8년 전 유치장 철창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영수증을 연습장으로 썼던 소년, 엄마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숫자와 싸웠던 아이.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정직한 마음은 반드시 빛을 본다고요. 민준이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금융범죄 분석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숫자 속에 숨겨진 거짓을 밝혀내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가 분석한 사건마다 진실이 드러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 풀려났죠. 민준이는 자신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망상에 빠진 아이라 무시했던 세상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죠. 영애는 지금도 골드팰리스 백화점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하 주차장이 아닌 밝은 사무실에서 일하죠. 손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그 손에 담긴 온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끔 영애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8년 전 지하 주차장의 어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숫자를 읽어낸 아들의 눈동자가 생각났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 부를지도 몰라요. 평범한 주차 요원과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소년이 대기업 임원을 무너뜨린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요. 엄마가 매일 주워온 영수증, 그 구겨진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긴 정직한 사랑이었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힘없는 자는 짓밟히고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어요.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종이가 재가 되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정직한 마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쓰레기라 불린 영수증 위에 새겨진 숫자들이 있었어요. 그 숫자들은 한 어머니의 헌신과 한 아들의 사랑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은 8년이 지난 지금도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금빛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